네, 이제 피해자로서 혹시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뭐 사기 피해자, 절도 피해자가 아니라 성범죄, 성추행이나 뭐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그런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좀 이렇게 추려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피해자 곡선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약간 한정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고를 하면 내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실은 대부분 일정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112를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신다든지 아니면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는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고 진술하고 뭐 의료 치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연계된 그런 센터로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 보통은 찾아가자마자 앉아보세요, 진술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런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런 피해를 입으셨군요. 경찰관이 들어보고 간단하게 그러면 그날 있었던 일 아니면 한동안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진술하기 위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장소에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날에 가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약간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일에 대해서 떠올리기 싫어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나한테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당연해서 자세한 디테일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여러분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의 날씨도 모르죠. 그 시간이 밤이었는지 여러분이 그 사람과 그 전부터 알았던 건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지 배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사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건 뭘까요? 기억이 날 수 있으면 언제였는지, 시간, 장소, 그리고 만약에 먼 곳이었다면 거기를 자기가 가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이름을 안다든지 이름을 모르면 연락처 아니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와 그 사람 그리고 장소, 시간에 대해서는 우선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가서 진술을 하실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대부분은 이제 경찰관께서 잘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찰관들이 보통 물어봐요. 그때 왜 피하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자기를 의심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느꼈던 건 경찰관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이유는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떠보거나 그러려고 하는 질문들은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말이 믿을만하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혹시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궁금한 것,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미리 경찰이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받고 기분 나쁘다, 경찰마저 나를 의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있었던 많은 사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해서 경찰한테 특별히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게 상대방이나 경찰이나 판사님이나 검사님한테는 당연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정보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조사받는 그 피해자를 함께 만났는데요. 그 피해자분이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오피스텔 같은데 감금돼서 그 다른 사람들을,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 와중에 거기서 이제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연히 물어봤죠. 왜 그 오피스텔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 계속 살았냐? 답이 무서워서였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성인이고 밖으로 다닐 수도 있고 한데 무서워서 떠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냥 답을 무서워서 4글자로만 줄여놓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시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물어봤죠. 어떤 점이 무서웠고 왜 거길 떠날 수 없었고 더 자세한 걸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거기에 있는 대장인 오빠가 여기서 몰래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칼을 들고 휘두른 적도 있었고 자기가 편의점에 심부름을 갈 때도 꼭 다른 사람을 붙여서 보냈다. 그런 정황이 있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울 만하죠. 꼭 뭐 자물쇠로 잠궈놓지 않아도 무서워서 못 나가게 될 그런 심리적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자분이 설명해주지 않으시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히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진술을 하려면 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물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는 싫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의 진술은 이제 기록으로만 남게 돼요. 그쵸? 여러분이나 그 피해자분이 계속해서 자기가 증언을 하거나 진술을 할 기회가 있지 않아요. 1-2번이에요. 그러면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뭐 5월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8월인 것 같아 그랬다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진술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 그 피해자의 말을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날짜 같은 거나 장소 같은 건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어떤 피해자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 너무 기억하기가 싫어요. 문자 온 것도. 그래서 다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지워버리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박 문자를 받았다든지 전화해서 뭐 협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포하는 사진이 있다든지 근데 그런 걸 보기 싫어서 다 지워버리고 카톡에서 탈퇴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괴롭더라도 모든 증거는 항상 잘 보관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핸드폰을 그냥 의미 없이 바꾸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건이 발생하고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핸드폰을 바꿔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던져서 망가졌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핸드폰이 그 사건 당시에 핸드폰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업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카톡으로 그런 관련된 걸 보내든지 자기가 클라우드에 보관하든지 해서 잘 보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본인이 이제 가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내가 신고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지적된 특정된 피의자를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해요.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부르고 CCTV가 있으면 CCTV도 분석하고
관련된 카톡이 있으면 카톡 포렌식도 하고, 네, 그것만 해도 이미 몇 달이 걸렸죠. 그런 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됩니다. 또 검찰에서도 미진한 부분을 또 수사하고 조사를 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잘못했구나,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 그때서야 이제 기소,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바로 다음날 재판 일정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재판 일정이 시간이 이제 나야 되잖아요. 재판부가 재판 시간이 배정돼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한두 달. 그래서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을 모르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내 건 다 누가 잊어버렸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건이 있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기까지 그 장기간의 시간 동안 가끔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해달라,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동네나 그 주변에 소문을 내서 저 사람이 나를 허위로 신고를 해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제가 꽃뱀이다 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유포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외에 피해들을 입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죠. 내가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 피의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있으면 피해자 국선 변호인한테 연락하셔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없으신 경우에는 직접 재판부나 직접 자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연락을 하셔서 나에게 이런 2차 피해가 있습니다. 협박을 한다든지 소문을 낸다든지 사진 같은 걸 유포한다든지 해서 더 어렵습니다. 나를 찾아온다든지 협박하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면 결국에는 판사님이 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물론 범죄가 얼마나 죄질이 약한지도 보지만 죄를 짓고 나서 재판 받기까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얼마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합의를 해준다든지 반성을 했다든지 이런 개과천선을 했냐를 보는데, 만약에 계속 협박하고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 개선의 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더 처벌받기를, 법에 따른 대로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런 자신한테 더 잘못하고 2차 피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꼭 재판부에 전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조사받으실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당하는 2차 피해는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네, 혹시나 이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네, 그 상처를 또 극복하시고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